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뭐 인트로덕션 뭐 간단히 합시다. 뭐 여기다가 뭐 빔 쏘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일단 그 앞으로의 컬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류혈관은 우리가 기본만 했었고요. 일반 생물학 내용으로. 그다음에 3, 4, 5, 6까지 4개월 동안 심화반을 할 거고요. 심화 내용. 그다음에 7월부터 8, 9, 10. 7월부터 9. 그래서 3개월 동안은 문풀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풀 하면서 동시에 기출도 다룰 거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론만 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들은 풀어보겠지만 문풀 때는 문풀 위주로 하면서 동시에 또 기출문제도 어느 정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10월, 11월 해서 이때는 모의고사 볼 거고요. 그리고 정리, 최종 정리해서 어느 파트에서 나올지, 그리고 어떤 내용 정도로 어떤 내용을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 할 테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 심화 내용까지는 우리가 이론 내용을 보는데, 이론 내용까지는 인풋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이고요. 여기는 인풋 과정이니까 열심히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고사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웃풋하는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풀할 때 인풋 부족한 부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아웃풋 하는 연습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 과정 때 최대한 인풋 과정은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풀 때는 마저 인풋 과정이 모자란 내용들, 그런 거 이제 완성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집어넣었으면 이제 겉으로 끄집어내야 되니까 문풀 미리 문제 풀어보면서 그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문장화해서 하는지를 연습하는 그러한 시기가 이제 문풀 기출 파트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 분석을 해줄 거예요.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됐지만 출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 때는 이때는 완전히 인풋 과정이 끝나야 돼요. 머릿속에 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모의고사 때는 정말 아웃풋 연습하는 거.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아웃풋을 연습한다 하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본고사에 충실하게 그 답안을 작성했는지를 봐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때는 첨삭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뭐 답안 작성 요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봐줄 테니까 최대한 본고사를 본다라는 생각으로 모의고사를 치르도록 하세요. 왜냐면은 모의고사 볼 때 성의 없게 모의고사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답을 안 써요. 몇몇 친구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첨삭을 해주게 된 거예요. 첨삭을 해주니까 그나마 좀 충실하게 답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키워드에 상관없이 그냥 알고 있는 거 다 쏟아붓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아웃풋 할 때 첨삭 좀 참고해서 본고사에 대비하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자, 전반적인 커리는 이렇게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출제 경향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시험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있을 거다 뭐 이런 건 알죠?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해놔야 되는 거 알죠? 그거 꼭 빨리 따놓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그 이론 내용을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눠서 합니다. 세포학 파트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학 파트 있고요. 동물 생리 파트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학, 생태학, 그 다음에 진화분류. 이렇게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눠서 볼 거고, 이게 챕터 순서대로 쭉 돼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출제 그 비중을 보면 세포학에서 25%, 유전학도 마찬가지고 다 25% 정도 돼요. 예전에는 이 동물 생리 파트가 비중이 좀 낮았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범위는 많은데 그 출제되는 그 문항수는 적었는데, 요즘 분위기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서도 문제가 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문제 비중은 그냥 전체적으로 25%니까 각 영역별로 골고루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할 때 기출된 내용만 가지고서 공부를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기출된 내용을 문제를 변형해서 똑같은 내용을 묻기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출된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모식도나 그림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이나 모식도 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다고요. 어떤 기작을 설명한 모식도가 있으면 그 기작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보통 물어봤는데 지금은 좀 범위를 좀 넓혀요. 예를 들면은 어떤 그 기작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생성물이 만들어지면 예전에는 생성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은 반응물을 물어봐요. 또는 전구체 물질이 무엇이냐 그런 식으로 기출문제 보면은 여러분들 이해될 겁니다. 내가 그 설명회 때는 그런 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다 해서 집중적으로 요 파트만 하면 안 되고요. 어떤 모식도나 그림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용어나 물질들 있죠.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표적으로 발기와 관련돼서 NO라는 그 신호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차 신호전달자. 근데 이 NO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예전에 나왔었죠. 산소하고 아르기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예전에는 이걸 물어봤는데 지금은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 잘 신경 안 쓰는 거. 그리고 뭐 소포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N당화가 일어나는데 그때 N당화가 일어날 때 그 당을 어디에서 제공받느냐. 그런 식으로 당지질 이름 물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약간 좀 포괄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령을 피운다고 그 기출됐던 뭐 중요한 그 용어라든가 그 물질만 외우지 말고 좀 포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론 강의 배우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뭐 골고루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예습 복습, 뭐 예습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건데 예습하면 시간만 아까우니까 예습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냥 어느 파트 공부하나 보다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복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날 배운 건 그날 이해를 해야 돼요. 뭐 다음에 뭐 집에 와서 따로 공부하면서 이해하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날 나한테 배웠으면은 그날 나한테 꼭 물어보고 집에 가도록 하세요. 안 그러면 집에 오면 다 까먹어요. 그리고 이해를 왜 해야 되냐면 이해를 하면 암기하는 양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면 암기하는 양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암기한 다음에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전체 기작에 대한 이해가 되면 용어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용어를 정확하게 또 외워지지 않는 용어 같은 것들 그런 것들만 이제 암기를 하는 거니까 그날 반드시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물학은 상당히 배우는 양이 많습니다. 배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 배운 게 본고사 때까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공부했다 하더라도 본고사 때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고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시토카인하고 시토키닌. 시토카인은 백혈구들이 분비하는 물질인데 시토키닌은 식물 호르몬이라고요. 이런 용어들이 순간순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답을 쓰다 보면, 긴장하고 답을 쓰다 보면 순간 잘못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기억을 하려면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 장기 기억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화되어 있으려면 반복해서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한데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뭐 판서를 내가 해준 내용 노트화 될 텐데 그걸 계속해서 봐야 돼요. 시험 전까지. 최소한 10번 이상은 보게 돼요. 그리고 시험 전까지는 계속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표시 같은 거 해두면 헷갈렸던 부분, 잘 이해가 안 되던 부분 그런 것도 표시해두면 시험 전에는 그것들만 보면 돼요. 알고 있는 거 또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평소에도 이 반복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 1주차 배운 내용을 그 주 복습을 하죠. 그럼 2주차 됐을 때 2주차 때 배운 내용을 그 주에 복습하죠. 그때 복습할 때 1주차 때 배운 내용도 같이 복습을 하고요. 3주차 되면은 3주차 때 배운 내용 복습을 하죠. 3주차 때 배운 내용, 3주차 때는 2주차 배운 내용을 복습을 또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1주차 때 배운 내용 또 3주차 때 또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첫 주차에는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복습을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면 2주차 때는 그 1시간 내용이 30분으로 줄어들고
이때 3주차 때는 1주차 내용이 15분 또는 10분 이런 식으로 복습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반복해서 복습한다 하더라도 이때 복습하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면 반복학습의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하면 좋아요. 근데 보통 잘 안 해. 여러 가지 핑계가 있죠. 아파서, 친구 만나야 돼서, 피곤해서. 그래도 봐야 돼요. 최대한. 그리고 정 시간이 안 되면 소제목이라도 보세요. 자꾸 뇌를 자극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내용을 배웠다는 걸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해줘야 머릿속에 오래 남고 그게 본고사까지 가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내용 보면, 그리고 이러한 반복학습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습용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복습용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배운 내용 있죠? 그 내용을 서술형으로 여러분 정리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거의 그 주에 배운 내용은 다 문제화 된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서술형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작에 대해서 이거 한번 써라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공부한 내용 키워드 위주로 전체적인 그 맥락을 좀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세하게 쓰려 하지 말고 키워드 위주로 문장 만든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고, 그리고 어차피 배운 내용을 복습용 문제로 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기입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가로 넣기, 가로 안에 넣는 그런 문제를 이제 암기용 문제로 또 제공을 하는데 거의 같아요. 근데 대신 얘는 제가 대부분의 글을 쓰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키워드 같은 것들을 가로로 여러분들이 채워넣기 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좀 풀기는 쉽죠. 하지만 서술형 문제에 대비해서 아웃풋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복습용 문제를 꼭 스스로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복습용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가로 넣기, 기입형 문제. 이 문제 푸는 게 좋고요. 복습용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답안지 안 줄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그대로 토대로 쓰면 되니까. 그리고 암기용 문제는 답안을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암기용 문제, 문제용, 그 다음에 뭐 답안지, 그렇게 두 가지 나눠줄 거고, 그 다음에 그 미트디트 문제를 가지고서 위클리 테스트라고 해서, 이거는 뭐, 말이 위클리 테스트지, 그냥 그 미트디트 문제 여러분 한번 풀어보라는 식으로 한 10문제 정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한번 보면서 미트디트 쪽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구나. 왜 미트디트 문제를 제공하냐면 임용 문제가 미트디트 문제를 종종 이제 차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또 미트디트 쪽에서 임용 문제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그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 한번 그 모식도라든가 그림 같은 거 참고하면 그게 임용 문제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또 그런 식으로 그대로 문제를 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론 그 한 챕터 끝날 때마다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들 있죠. 관련된 문제들 그런 거 한 4문제 정도? 그 정도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됐구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테니까 이렇게 그대로 따라와 주면 되고요. 공부하는 방법 뭐 이 정도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항상 공부할 때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공부할 때 간절함이 있는 친구들은 공부할 때 태도가 다르고 눈빛이 달라요. 그런 친구들은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간절함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은 공부에 의욕이 좀 떨어지고 공부가 수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저번 마지막 시간에 했던 얘기, 그 얘기 한 번 더 할 텐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들은 거의 유사해요. 유사한데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적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에게 똑같은 공부 방법을 듣고서 공부를 배우고, 그러니까 이 생물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다 다른 이유는, 어차피 방법은 똑같이 얘기를 해줬는데도 성적이 다른 이유는 이걸 제대로 따라오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거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문제 풀라고 하는데 문제 안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문제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다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걸 따라와 주면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데 안 따라오기 때문에 또 서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천차만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따라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따라오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간절함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합격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면 이 방법론적인 것이나 이 내용적인 것이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공부하는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그래서 왜 공부하는지를 이걸 꼭 생각하도록 하세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공부하는지는. 물론 가끔 얘기해줘요. 본고사 합격해서 선생님이 되면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못했던 거. 여러분들 교사들이 원래 시간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다른 그 직업에 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못했던 거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꼭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또는 내가 일단 선생님이 되고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이러이러한 걸 해야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대서라도 이유를 대서라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꼭 생각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얘기해 준 대로 따라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성적의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은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따라와 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좀 재밌게 공부하고요. 공부를 좀 재밌게 해야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재밌으려면 아까 얘기한 왜 공부를 하는지를 알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내가 알아가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더 흥미를 느껴요. 생물이 이런 거였어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원 수준에서 질문할 내용들을 질문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좀 많이 재미가 있어졌나 봐요. 그냥 궁금하대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대학원 가면 하고 지금 단계에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좀 이렇게 흥미를 느껴야 돼요. 공부할 때. 원래 이제 공부를 혼자 하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재미 찾는 것을 뭐 공부하다 다른 일 하면서 재미 찾지 말고요. 공부하는 그 자체로 재미를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다 보면 뭐 1년 금방 가죠. 특히 여러분들 그 4개월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론 강의 시간이. 그래서 이론 내용을 확실히 하면 이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풀은 좀 여유가 있어요.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풀 때 완전하게 뭐 인풋 아웃풋 연습이 되면 본격적으로 본고사 대비해서 다 듣는 시간, 아웃풋을 다 듣는 시간, 그게 이제 모의고사니까 그때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느끼면 본고사까지 지치질 않아요. 지치질 않으면 컨디션 좋고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본고사 보면 성적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장 그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이 이론 강의를 확실하게 잘 여러분들이 마스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실질적으로 1년 내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시기가 이론 강의 시기. 6월 전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뭐 물 흐르듯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6월까지, 이론 강의까지가 힘들어요. 오르막길이 제일 힘들죠. 문 풀 때는 이제 좀 여유 있게 쭉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1월까지 계속 공부한다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 지치니까 6월까지만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듬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애매하니까 그냥 한 4, 50분? 4, 50분 정도 하고 그리고 우리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합시다. 참 그 수업은 한 1시간 10분, 20분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10분 쉬고 그렇게 해서 오전에 4시간 동안 세 타임, 오후에도 세 타임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챕터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생명의 특성과 이건 개요 파트인데 생체 구분자.
자, 개요 파트 간단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부터 쭉 차례대로 얘기하도록 합시다. 우선, 생물학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생물의 특징. 자, 생물 또는 생명체가 있다. 자,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생물체를 이해하려면 세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생물체는 이렇게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는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전 정보를 계속해서 딸 세포에 대해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 정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자, 유전 정보다라는 얘기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는 유전 정보를 DNA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생물체라고 안 보니까. 자, 그러면 유전 정보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유전 정보가 나와야 되죠. 나온다라는 얘기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생산을 한다는 건데 우리 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 때 RNA를 거쳐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요. 단백질은 PTN, 프로틴이라서 이렇게 간단히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또는 또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즉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그러한 효소로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능적인 면, 구조적인 면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하죠. 형질.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통해서 형질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멘델 법칙을 토대로 해서 유전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이 유전, DNA 유전 정보와 그다음에 이 형질 둘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분자 수준에서 어떻게 RNA와 단백질이 만들어지느냐 이 발현 과정과 발현 조절 파트 그리고 그것을 생체공학적으로 이용하는 생명공학 파트를 우리가 유전학 파트에서 다루게 돼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 단계로 자, 유전 정보는 그런데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세포에 전달되게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그 생물체는 이 형질이 계속해서 변하고요. 그것이 환경에 적합한 형질이면 그 개체만 살아남게 되고 다른 개체들은 살아남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진화라는 것을 하게 돼요. 생물체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진화하는데 그러면 이제 생물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생물체들은 항상 에너지라는 것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과정,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를 변환하는 그 과정 우리가 대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대사 작용들이 이 생물체 내에서는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물체의 특징들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에너지와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생장을 하고요. 그리고 자손을 만드는 생식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얘네들은 주변 환경과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환경 또는 개체.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무생물적 요소, 생물적 요소가 있는데 그러한 환경에 대해서 작용을 받게 되면 이 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생물체에서 요 생물체라는 건 세포 수준에서 생물체가 된다고 했었죠? 자, 세포는 조직을 구성하고 기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를 구성하는 것은 세포 소기관이고, 세포 소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분자고, 원래 분자에는 없던 것이 세포 소기관에서 새로운 기능들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한 단계, 다음 단계로 갈 때마다 새로운 기능이 생겨나기 때문에 생물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창발성이 있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생태학적 수준에서 아까 반응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는데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 생물적 요소 또는 무생물적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것도 또 여기에 포함되고요. 이러한 생물적 특징들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들을 어느 파트에서 배우느냐? 아까 우리 4가지 영역으로 크게 생물학을 나눴는데요. 세포는 세포학에서 당연히 다루겠죠? 세포학에서 다루고요. 자, 유전 정보는 유전학에서 다룰 거고요.
진화학이라는 것은 진화와 분류 파트에서 다룰 거고요.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종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종을 우리가 그 특징에 따라서 나눈 것이 이제 분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진화 분류를 같이 다루게 됩니다. 자, 에너지 대사. 에너지와 대사는 우리 몸에서 가장, 그러니까 그 에너지와 대사는 크게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 만들거나 부수거나, 우리 레고 가지고서 만들고 부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또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 있고요. 여러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 있는데 우리는 챕터를 따로 나눠서 대표적인 이화과정과 대표적인 동화과정을 배웁니다. 대표적인 이화과정은 세포호흡이고요. 세포호흡은 뭐 동물, 식물 다 일어나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니까. 동화과정이라는 것은 합성하는 것.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광합성 과정. 그래서 세포호흡과 광합성 과정 우리가 따로 챕터를 나눠서 배우게 됩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세포학 파트에 해당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장, 생식. 뭐 생식하면 이제 생식 파트, 발생 파트 뭐 이런 데서 나오는데 생장과 생장은 우리의 몸이 커진다는 것은 세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는 세포 수가 많은 거죠. 세포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식이라는 것은 얘네들은 감수 분열을 통해서 EN 상태에서 N 상태에 그러한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세포 분열 때 이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포 분열은 우리가 유전학 첫 파트에 이 세포 분열을 다루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포 분열의 목적은 유전 정보를 딸 세포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전학 초반에 저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반응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몸에서 반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우리 몸의 그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부 환경 같은 거. 여기서는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반응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항상성 유지하는 이러한 반응 파트. 항상성 유지는 뭐 동물생리 파트에서 다룰 거고요. 동물생리학 파트. 자, 창발성. 그리고 뭐 이것도 뭐 새로운 기능들이 생겨난다는 얘기는 세포 다음에 조직이 만들어져서 조직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게 되고 또 조직에서 기관이 만들어졌을 때 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생리 파트에서 또 이러한 내용들 다루게 되고요. 동물생리 파트는 이제 각각의 기관계를 하나의 챕터로 놓고 그 기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은 생태계에서 우리가 다룰 거고요. 생태학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4개월간 배울 내용들이에요. 크게 보면 별거 없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크게 뼈대를 잡았으니까 이제 각각에 대해서 무슨 내용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배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생물의 특징을 통해서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우리 앞에서 창발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개념만 보도록 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1 더하기 1이라는 것은 2인데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얘기, 이제 새로운 기능이 생긴다. 이게 이제 창발성이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생명현상이 조금씩 나타나는 시기가 이제 분자 수준, 특히 이제 고분자 수준에서 나타나죠. 자, 그래서 분자 수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분자들이 모이게 되면 소기관을 형성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은 뭐 소기관에는 핵이 있고 핵을 구성하는 막은 핵막이라고 하죠. 핵막은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고 인지질 말고도 막단백질 있고. 그러니까 분자 보면은 인지질 따로, 막단백질 따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지 않던 소기관, 즉 핵막이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되죠. 뭐 물질 수송이라든가 그리고 뭐 핵 내 유전 정보를 보관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존재하게 되니까 이런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록 계층 구조가 높은 단계로 넘어갈수록 새로운 기능이 생긴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자, 소기관 다음엔 세포가 형성되고요. 세포 다음엔 조직, 조직 다음에는 기관.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수준 전까지는 이러한 계층 구조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일단 요 내용을 정리하고 합시다. 자, 분자 수준에서는 우리 고분자 위주로 볼 거고요. 4가지의 고분자. 자, 소기관은 뭐 핵 같은 것들, 미토콘드리아 등등 얘기하는 것이고, 세포 수준은 생명현상, 모든 생명현상이 나타나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뭐, 기능적 구조죠. 자, 조직이라는 것은 서로 동일한, 자, 조직이라는 것은 동일 종류의 세포 모임이고요. 자, 기관이라는 것은 조직이 모이는데, 조직은 4가지 조직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조직의 모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뭐 근육 조직이다. 그러면 근육세포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런데 기관이다. 그럼 예를 들면 그럼 위벽을 구성하는 성분들은 이제 조직 4가지 모두 다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그다음에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얘네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게 돼요. 자, 동물의 경우는 기관 다음에 바로 개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기관들이 모여서 동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관계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고요. 동물은 기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식물은 기관계가 없어요. 기관계가 없고 식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직계라는 게 있습니다. 동물은 조직계 없어요. 식물만 있는 것이지. 조직계도 뭐 3가지밖에 안 되죠. 뭐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그다음에 기본 조직계, 요 3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요 각각의 내용들 다 배우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물 생리까지가 여기입니다. 자, 세포 관련돼서 알기 위해서 소기관 파트를 배웁니다. 세포 소기관들. 그 세포 소기관을 배우면 그게 세포학이에요. 그리고 세포 소기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분자를 배워야 되죠. 그래서 세포학 파트에서는 고분자 배울 거고 소기관 배울 거예요. 이게 세포학이고요. 유전학에서는 세포 분야를 다룰 거고, 그리고 나서 분자 수준에서 어떻게 DNA에서 단백질까지 되는가, 이 과정을 보는 게 유전학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세포학 유전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동물생리학. 그러니까 이 개체 이전까지는 우리가 동물생리학까지 배운다 생각하면 되고, 개체 그 다음 과정에서 진화분류, 생태학 이런 거 배울 거고, 추가적으로 식물학 더 배우면 끝나요. 그래서 자, 요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 창발성 얘기했고요. 우리 상호작용 관련돼서 얘기해 봅시다. 자,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개체가 무생물적 환경, 생물적 환경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자, 그럼 개체, 그 다음 과정 봅시다. 자, 개체들. 이 개체가 바로 생물체죠. 이 생물체들이 모이면 일단 개체군을 형성할 수가 있고요. 이 개체군 다음에 군집을 형성하게 되고요. 군집 다음에 무생물적 요소가 가미되면 생태계라는 것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체군이라는 것은 동일 종을 하나의 개체군이라고 보고요. 군집이다 그러면 여러 종의 모임을 군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서로 다른 개체군의 모임을 우리가 군집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의 생태계가 있다면 그 생태계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우리가 군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집까지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체. 그러면 생태계라고 한다면 군집에다가 무생물적 요소만 더 첨가하면 생태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생물이고요. 그래서 생태계다 그러면 생물적 요소에다가 무생물적 요소를 더한다. 이 빨간 글씨 안 보여요, 잘? 잘 안 보여요? 좀 진하게 해야 되나? 생물이라고요. 자, 여기 이렇게 상호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딱 보면, 자, 여기가 개체군 A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개체군 A 속 안에는 개체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개체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또 개체군 B가 있다고 해봅시다. 역시 개체군 B 속에도 각각의 개체들이 있고요. 서로 다른 종이에요. 자, 보면은, 자, 개체군 내에서 각각의 개체는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상호작용이 일어나고요. 개체군 B 내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역시 상호작용이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 개체군 A와 개체군 B 간에도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 우리가 생태학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순서대로 배울 거예요, 생태학에서는. 그래서 개체의 하나의 어떤 행동학적 특징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개체끼리, 하나의 개체군 내에서 개체끼리의 상호작용 배울 거고,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을 배울 거고요. 자, 얘네들이 바로 군집에 해당해요. 이게 이제 여러 개체 군들이 모여 있으면 이것이 군집, 하나의 생물체에 해당하고요. 자, 생물체 말고 무생물적 요소가 있죠. 뭐 물이라든가 뭐 공기, 토양, 뭐 바람, 뭐 이런 것들. 토양, 온도, 빛.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생물적 요소에 해당하고요. 자, 생물적 요소와 무생물적 요소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 생물적 요소와 무생물적 요소가 서로 영향을 줄 때 무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작용. 그러면 그에 대해서 생물들은 반작용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도 우리가 생태학에서 다 배우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다 무생물. 나중에 다 배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물은 이런 것들이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배우겠구나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큰 대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큰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생물이라는 파일이 있고요. 그 파일 속에 생물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폴더를 열어보면 그 안에는 세포학, 유전학, 동물생리학, 식생분진 폴더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폴더, 세포학 폴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고분자 파트를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세포 소기관 관련된 얘기들, 그러면서 뭐,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얘기들, 그런 폴더들이 쫙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배우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뭘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공부할 맛도 나고, 요 정도는, 요 파트 정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구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본고사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어느 파트에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던 그 폴더를 열어서 그 내용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지금 배우는 내용이 어느 폴더에 있는지 모르면, 본고사에서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요. 성적 안 나오는 친구들의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문제를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 이게 뭘 물어보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생물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용어가 한 곳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파트에서 동시에 나와요. 그럼 문제에 따라서 어느 폴더에 있는 내용인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키워드를 잡고 문장을 쓰는데 그걸 모르니까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나왔던 거지? 그래서 보통 모의고사에 이렇게 그 첨삭을 하게 되면 공부는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친구가. 아는 것도 많아요. 디테일한 것까지.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을 안 써요. 이상한 소리를 쓰더라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잘 써요. 내 수업을 듣지 않은 친구들인데, 내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쓸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근데 내 수업을 듣지 않았던 학생이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보는데 그 친구는 정확하게 쓰더라고.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알기도 하지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실제 문제에서 원하는 키워드를 제대로 찾더라고요. 오히려 내 수업을 들은 친구보다 더 잘 키워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면 문제 파악이 일단 쉬워집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제대로 된 답을 쓸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방금 얘기한 거 일부러 시간 내서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머릿속에 잘 정리하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배울지, 생물학에서 무슨 내용을 배울지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생태계에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흙 한 점 딱 지우면 이게 생태계가 되고요. 지구 전체로 보면 지구 전체가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이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물하고 무생물 모아놨다고 해서 그게 생태계가 될 수 없고요. 생태계만이 갖는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생태계는 역동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생태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생태계 내에서 일어나는 기능, 바로 에너지 흐름, 그리고 물질 대사, 물질 순환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생태계 할 때 저 에너지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물질들, 뭐 질소라든가 탄소 이런 것들 순환에 대해서 또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뭐 간단하게 봅시다. 생태계. 개념만 잡고 넘어갑시다. 자, 생태계 내에는 생물적 요소와 무생물적 요소가 있고요. 생물적 요소를 우리가 그 생태계 내에서의 기능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생산자가 있고요. 소비자가 있고요. 분해자가 있고요. 이게 이제 생물적 요소입니다. 자, 무생물적 요소 하면은 뭐 공기, 토양 뭐 이런 것들이죠. 등등. 이렇게 있다고요. 자, 에너지 흐름 봅시다. 자, 우리 생태계, 지구도 마찬가지고 열린 개예요. 바깥에서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생산자에게 옵니다. 뭐 에너지, 빛에너지 형태로 오겠죠. 그러면 이 생산자는 CO2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합성하게 되고요. 그럼 유기물을 합성하면은 소비자에게 전달되죠. 그리고 소비자로부터 소비자 이제 죽으면 이제 분해자한테 갈 거고요. 또 생산자가 죽으면은 분해자, 사체를 통해서 분해자한테 에너지가 갑니다. 자, 이렇게 간 에너지는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환이라고 하는데, 자, 빛에너지 전체를 생산자가 다 이용하지 못하고 일부만 이용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열에너지의 형태로 내보내게 돼요. 소비자도 열에너지. 여러분들 뭐 대사작용하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런 거예요. 분해자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가 나가기 때문에 에너지 흐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물질은 순환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에너지가 오게 되면 이 에너지가 이동을 할 때는 에너지가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기물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만들게 되면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걸 만들게 되면 에너지를 비축하게 돼요. 그 화학결합 속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화학에너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생산자가 빛에너지를 유기물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그러면 이 생산자가 갖고 있는 유기물을 소비자가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때 에너지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요. 소비자에서 분해자로 사체 같은 것들이 흘러갈 때 에너지가 흘러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산자에서 분해자, 사체 또는 뭐 낙엽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질이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는데 생물 내에서만 순환하는 게 아니죠. 무생물적 요소까지 다 포함을 해서 물질이 순환을 하는 거예요. 자, 빨간색은 지금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그냥 E로 쓸게요. 자, 그러면 생산자는 유기물을 만들 때 CO2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소비자는 세포호흡을 하면서 CO2가 또 나오죠. 무생물, 그 공기 속으로 CO2가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생산자, 얘는 광합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도 호흡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도 당연히 CO2가 또 나오게 되고요. 분해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CO2라는 이 무생물적 요소도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순환을 하고 에너지는 흘러간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자, 대표적으로 이제 생산자, 자, 소비자는 세포 호흡이라는 것을 하고요. 분해자도 세포 호흡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생산자도 세포 호흡이라는 걸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생산자로서의 기능을 본다면 이제 광합성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세포호흡도 해요. 우리가 이걸 다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생물체 내에서 또는 생물체 밖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예전에 기출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생물 분류. 이게 예전에 기입형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생물 분류한다 라는 거. 이제 뭐 기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제 분류하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종류다, 분류를 했다 그러면 항상 그렇게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에너지, 사용한 에너지와 그 다음에 대사 방식, 이것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무엇이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생산자는 에너지가 빛이죠. 빛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광영양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거 대신에 또 소비자처럼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요? 생산자가 만든 유기물로부터 얻을 땐 우리가 화학에너지다. 화학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화학영양생물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됐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탄소원. 우리 생물체는 그러니까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유기물은 탄소화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탄소 골격에 사용하는 이 탄소를 어디에서 얻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그 기준에 따라 다루는 건데, 자, 그 탄소를 CO2 기체 상태의 CO2 생산자 같은 경우는 CO2에서 탄소 골격을 얻죠. 이때는 우리가 독립영양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소비자 같은 경우는 유기물 속에 있는 탄소를 얻어서 그것으로 새로운 유기물을 만들 때 탄소 골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는 종속이라는 표현을 써요. 독립 반대 종속영양. 자, 여기다 정리만 좀 다시 해보면요. 광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빛으로부터 얻는다. 화학이라는 것은 유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독립이라는 것은 탄소원을 CO2로부터 얻는다. 기체의 CO2로부터 얻는다라는 얘기고요. 종속이라는 것은 그 탄소를 유기물로부터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광독립 영양체. 이렇게 하지 말고 식물은 뭘까요? 식물. 에너지를 빛으로부터 얻고 CO2는 탄소원은 CO2로부터 얻으니까 광, 독립, 영양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동물은 유기물로부터 얻으니까 화학, 종속, 영양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 달리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하나 더 얘기합시다.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세포호흡하고 광합성을 하게 되면 전자전달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자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전자 전달을 할 때 고에너지를 갖는 이 전자는 어디에서 얻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전자원. 자, 무기 대 유기. 자, 무기 분자에서 얻느냐, 유기 분자에서 얻느냐, 뭐 이런 거죠. 뭐. 자, 전자를 예를 들면은 이제 무기 분자로부터 전자를 얻는다. 그러면 H2S, H2O로부터 전자를 얻는 경우에. 자, 이거는 유기물 얻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세포호흡할 때는 유기 분자에서 얻는 것이죠. 근데 이제 광합성할 때 명반응에서의 전자 전달계는 무기 분자에서 얻어요. 그때 물로부터 얻죠. 식물 같은 경우 또는 남세균 같은 경우는 물로부터 전자를 얻고, 그다음에 뭐 녹색 황세균, 홍색 황세균 이런 황세균 같은 경우는 H2S에서 얻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눌 때 뭐 무기, 유기 뭐 이렇게 나뉜다. 이 정도는 알아두도록 하세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기출이 됐었으니까. 이 정도로 나누고, 앞에서 배운 이제 생물들이 이런 식의 기준에 따라 나뉠 수 있다 정도 보면 되지 뭐. 자, 기본적인 개요 얘기했고요. 이제 또 하나의 개요를 여러분들이 또 알아둬야 돼요. 고분자를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하고 요 파트 얘기하고 쉬도록 합시다. 자, 이 생물 문제를 풀려면 생물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마인드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과학자고요. 생물학자. 그 생물학자는 실험실 들어가면요. 실험하겠죠, 당연히.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실험을 하고 어떻게 이론을, 그러니까 어떤 논문을 통해서 이론을 찾아내게 됐는지 이런 마인드를 알아야 문제를 접근을 하기가 쉽고, 특히 실험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문제를 어떤 원리에 의해서 문제가 출제되는지, 여러분들 실험 문제의 실험 데이터들은 실제 논문 데이터를 써요. 그럼 그 논문 데이터를 처음에 그 논문을 쓸 때는 처음에 실험하기 전에 디자인을 하고요. 디자인한 다음에 그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논문을 씁니다. 그런 마인드를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실험 문제를 접근해서 그 실험 데이터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실험 방법적인, 탐구하는 방법적인 면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과학적 탐구 파트. 이해만 하면 돼, 이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가. 일단, 과거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실험 결과물들이 많지 않을 때는 그냥 관찰하면 그 관찰한 것들을 자꾸 쌓아놨습니다. 그렇게 쌓아놓다가 이론을 얻게 됐어요. 그게 발견과학이라는 건데요. 자, 발견과학은 귀납적 방법을 쓰는 방법으로 수많은 관찰을 통해서 그것들이 쌓여서 하나의 원리를 찾는 방법. 요즘엔 잘 안 쓰죠. 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모든 생물을 막 관찰을 하다 보니까 다 모두가 특징이 모든 생물체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게 하나의 원리가 된 거죠, 뭐. 그래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찾는 거. 되게 좀 단순하죠.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예를 들면은 다윈이라는 사람. 이 다윈은 세계 여행을 하면서 각종의 그 생물체들을 보고 공통점, 다양성 이런 것들을 통해 그 진화라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이건 예외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요즘에 잘 안 쓰죠. 실제 실험실에서는 발견과학이 아니라 가설을 통해서 원리를 알아냅니다. 자, 가설 유도 과학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연역적 방법이고요. 이 연역적 방법을 통해서 가설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과학자들은 관찰을 잘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뭐지? 이렇게 봐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일반인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도 과학자들은 이게 왜 그러지? 항상 왜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해요.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왜지? 딱 문제 제기를 하면 이 대학원에서는 공부 정말 많이 해요. 공부하는 게 이제 전공서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뭐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밝히는 자리가 대학원에서 그 연구하는 사람들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공서 이미 밝혀진 거 알 필요는 없죠. 그건 기본적인 이론 내용으로 그냥 아는 것이고 논문들을 많이 살펴봅니다. 앞으로 밝혀야 되기 때문에 논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이론 내용도 있었구나. 뭐 전공서도 보고 논문도 보고 막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만큼의 지식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건 왜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추론해 볼 때, 이걸 가지고 추론해 볼 때, 지금 내가 궁금해하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원리가 작동해서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가설이에요. 잠정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가설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가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얻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에요. 자, 보통 이제 문학계열, 문과계열, 실험을 토대로 해서 증명하지 않는 사회 파트, 그런 파트, 사회과학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것들은 사회과학 이런 것들은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보통 가설 수준에서 여러 가지 앞선 이론들 그런 거 가지고 막 가설하면서 얘기하고 서로 막 주장하면서 토론하면서 끝날 수 있지만 우리 생물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물학은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면 반드시 얘를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맞다 틀리다. 증명하지 않은 가설은 그냥 가설이지 원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화론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어 있어요. 진화론은 이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화설이지. 증명을 못 하잖아요. 진화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서 시간을 빨리 돌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걸 촬영해가지고 자 봐 이러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진화설이나 창조설 이런 것들은 이 가설에서 끝나지 이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론화하려면 항상 이것을 검증을 해서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 단계. 그래야 이론화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검증이 되면 이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 수준에서 본다면 가설이 가설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려면 검증할 수 있어야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증할 수 없으면 그건 가설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검증을 할 때는 이 생물이라는 게 어떤 수치가 절대적인 값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변화량을 볼 때 이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어떤 물질이 분비가 되는 것이 분비가 안 되다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동물생리학 파트 하다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긴장 수준이라고 해서 평소에 어느 정도 분비가 되고 있다가 그게 많아지거나 적어집니다. 근데 실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수치가 많게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분비가 증가한 건지 감소한 건지는 우리가 어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비교 대상이 바로 대조군이에요. 그래서 검증을 할 때는 항상 대조군 실험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실험 결과를 분석을 할 때 항상 대조군을 먼저 찾아야 돼요.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조군을 찾고 그에 따라 실험군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야 그 실험 결과를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실험 문제는 문제에서 반드시 이 실험을 왜 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실험 문제를 보면 어떤 일이 있어서 왜 그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실험을 했다라고 항상 실험 문제는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실험 문제에서 처음에는 이 문제 제기, 왜 실험을 했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실험, 경우에 따라서는 가설을 문제 제기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가설 없이 바로 검증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럼 그 검증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실험을 했는지 가설을 알 수가 있어요. 검증에서 나온 데이터, 그 결과가 바로 가설이니까. 그래서 항상 실험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실험 문제는 항상 문제에 다 나와 있어요. 뭘 묻는지.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세 번째로는. 자, 우선 인터루킨2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인터루킨2라고 하는데요. 자, 인터루킨2는 시토카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들 그 T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이 T세포는 뭐 항원이 오든 또 다른 신호가 오든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얘네들이 원래 이제 항원을 만날 때는 수가 적게 있어요. 항원을 만나잖아요. 일단 수가 확 늘어나요. 확 늘어나면서 일부는 기억세포가 되고 일부는 효과기세포가 된다고요. 그때 확 늘어난다는 얘기는 세포 분열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이게 증식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세포 분열이 많이 일어나도록 신호를 보내는 게 인터루킨2예요. 자, 얘네들은 자극을 받죠. 이 자극에 해당하는 게 뭐 항원일 수도 있고요. 신호 분자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 다른 신호일 수도 있고요. 안티젠, 항원 안티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T세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인터루킨2를 분비를 해요. 자, 얘는 인터루킨2인데 시토카인의 일종입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면역학 하면서 종종 언급될 거예요. 자, 그러면 주변에 있던
다른 세포가 인터루킨2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신호에 따라서 세포가 증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T세포는 자가분비라고 해서 자기가 분비한 물질에 대해서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그 세포가 항상 그 물질에 대한 수용체가 있어야 돼요. 수용체가 없으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용체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그럼 인터루킨2가 가서 결합을 하죠. 결합을 하면 이 내부로 세포 내 신호 전달이 일어나게 되고요. 뭐 효소의 변화 또는 뭐 유전자 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T세포는 증식을 하게 돼요. 자, 지금 이 빨간색은 수용체예요, 수용체. 항상 수용체가 있어야 반응을 하니까. 자, 인터루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T세포가 증식하는 데 관여한다. 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요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실험을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어떤 사실을 관찰하게 됐는데 어떤 물질 A를 요 T세포에다 처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처리하고 딱 봤더니 다른 실험하느라고 처리했는데 우연치 않게 T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이 물질 A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이 T세포에 대한. 근데 봤더니 T세포가 증식을 하네. 아, A를 처리하면 이 면역세포인 T세포가 증식하는구나. 그래서 궁금한 거죠. 왜 A가 T세포 증식에 관여를 할까?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왜 그럴까?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까? 문제 제기하고요. 나름대로 가설을 세워요. 자, 가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적 지식을 토대로 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 가설입니다. 이론적 지식은 알고 있었어요. 인터루킨2가 관여하면은 세포 증식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물질 A 때문에 인터루킨2의 분비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워요. 아마 물질 A는 인터루킨2의 분비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T세포가 증식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물질 A와 인터루킨2 분비량 간의 관계는 논문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딱 꽂혀서 이걸 실험을 해서 이걸 결과를 밝히면 이제 논문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논문 할 때도 많이 공부하면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고 많은 가설을 세워서 논문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검증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검증을 합니다. 자, 생물의 경우는 뭐 실험이죠. 자, 그래서 실험. 자, 실험을 하게 돼요. 자, 실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것들을 실험을 해야 되느냐. 대조군 실험을 해야 됩니다. 음성 대조군과 양성 대조군이 있어요. 자, 음성 대조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음성이에요. 이 결과가 안 나오게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물질 A를 처리했을 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증가하지 않게끔 하려면 물질 A를 처리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게 음성 대조군이에요. 그래서 물질 A 처리하지 않은 경우. 실험에 이 실험은 반드시 들어가니까 찾으세요. 그래야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양성대조군은 인터루킨2의 결과가 무조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이 실험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A가 인터루킨2를 증가하는 물질이 맞는데도 증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험 잘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실험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실험이 제대로 됐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양성대조군이라는 실험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양성대조군은 얘를 하는 이유는 실험 체계가 제대로 됐다, 정확성이 있다, 그것을 확인한 실험이에요. 실험 체계의 정확성 확인 실험.
왜냐하면 A를 처리했는데 증가하지 않았다요. 않은 경우 생각해 봅시다. 그럼 A가 상관이 없는 건지, 이 실험이 잘못돼서 증가하지 않은 것인지를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양성대조군은 항상 인터루킨2가 증가하는 실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터루킨2가 항상 증가한다라는 것을, 어떤 물질을 처리하면 인터루킨2가 증가한다는 것을 그 전에 뭐 다른 사람이 증명했겠죠. 그 물질을 처리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물질 B를 처리하는 겁니다. 자, 물질 B는 이미 밝혀졌어요. 이 사람이 실험하기 전에 물질 B는 인터루킨2를 증가시킨다라고 이미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처리했는데 인터루킨2가 증가하지 않으면 실험 잘못된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실험군. 실험군은 이제 물질 A를 처리한 거. 자, 그럼 물질 이런 식으로 실험하죠. 자, 이렇게 배양기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 세포는 항상 배양액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배양액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액체 배지 있다고 해봅시다. 액체 배지. 자, 여기에 T세포 있고요. 이렇게 T세포 넣어두는 거죠. 이 배양기 속에다가.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세포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세포의 수가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증가가 많이 일어났는지 안 했는지, 또는 인터루킨2의 분비가 많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그래서 뭐 여기서는 A 또는 B를 처리하는 경우죠. A 처리하고 결과 보고, B 처리하고 결과 보고. 그러니까 이러한 배양기를 여러 개를 준비합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A 처리한 거, B 처리한 거, 처리하지 않은 거 각각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를 한번 봅시다. 자, 실험 내용 했고요. 자, 이제 결과. 자, 결과를 보면 이제 이게 데이터고요. 자,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인터루킨2가 증가했는가, 증가하지 않은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요. 여기 Y축이 바로 결과에 해당하고요. 이게 이제 인터루킨2의 양. 자, X는 X축에 해당하는 것은 처리하지 않은 경우, 처리한 경우. 그래서 처리하지 않은 경우 무처리, 그 다음에 A를 처리한 경우, B를 처리한 경우, 뭐 B 처리, A 처리 이렇게 봅시다. 자, 무처리는 음성대조군이고요. B를 처리한 경우는 양성대조군이에요. 자, 양성대조군은 무조건 인터루킨2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니까 이 실험이 제대로 됐다면 무조건 얘는 무처리에 비해서 이렇게 됐다. 그죠? 자, 그러면 A가 이제 남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인터루킨2 증가하는데 관여했다. 그러면 A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데이터가. 그러면 이 사람의 가설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결과 보고서 이제 우리가 또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뭐 A를 처리하면 인터루킨2의 양이 증가한다. 이게 가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럼 증가한 양은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 항상 여기 기준이에요. 증가한 양을 0부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음성대조군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음성대조군 기준으로 요 정도니까 요만큼이 증가한 거예요. A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준으로 본다면 요만큼이 증가한 거예요. 그죠? 제로부터가 아니라 그 음성대조군 결과를 가지고서 기준점을 잡아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 데이터가 달리 나온 경우 한번 따져보도록 할까요? 이건 이제 데이터가 달리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방법을 보는 건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기는 무처리, B, A. 무처리, B, A. 이 실험은 어떻게 된 건가요? B인 경우 증가해야 된다는 증가 안 했죠. 실험? 잘못했죠. 이런 데이터는 지도 교수님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실험 안 하고 놀았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너 어제 실험한 데이터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 데이터 딱 보여주면서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찍혀요. 차라리 배가 아파서 집에 갔어요. 어제 일이 있어서 집에 왔어요. 아니면 어제 놀았어요.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이런 데이터 보여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이건 실험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 경우가 부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이런 그냥 무조건 버리면 안 돼요. 실제로는. 이것도 실험 노트에다가 써놔야 됩니다. 딱 붙여놓고 선생님한테 되도록이면 안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딱 해놓고 실험 과정을 다 써놓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데이터가 나왔는지, 왜 실험을 실패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도 써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실험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대학원 가서 실험할 때 이런 거 내가 얘기했다고 버리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붙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됐는지. 보통 이제 시료의 문제 또는 요 액체 배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배지에 필요한 물질이 없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밑에 경우는 A가 증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A는 인터루킨 2를 증가시키는 데 관여하지 않는다. 즉 가설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가설이 잘못되면 이제 다른 가설을 또 찾아야죠. 또 막 공부를 합니다. 증식하는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인터루킨 2 말고 다른 방법 없나? 하면서 막 찾게 돼요. 자, 이 정도로 우리가 간단히 봤고요. 자, 지금 보면 이제 결과, 그 다음에 X축값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용어에 대한 정리도 간단히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이 용어에 대한 정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게 교과론에서 요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공 내용학을 배우는데 전공 내용학은 전체 100점 만점에 56점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론, 생물교과론 파트가 24점 정도 차지해요. 그러니까 생물교과론도 무시하면 안 되죠. 그것도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 전공 내용학 하다 보면은 생물교과론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같이 나와요. 저번에 우리 일반 생물학 할 때도 보면은 그 보고 말하기, 듣고, 글 쓰여져 있는 쓴 것을 보고 말하는 것하고 듣고 말하기 그런 문제들 나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도 좀 잘 그거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 정도는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자, 독립변이 이건 독립적인 건데 씁시다. 자,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자, 예를 들면은 앞에서 물질 A, 우리 앞에서 결과는 인터루킨 2의 양이었으니까 물질 A가 인터루킨 2의 양의 변화를 줄 수가 있었고요. 물질 B도 영향을 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액체 배지, 조성 같은 것들, 배지 조성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독립변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처리한 것, 그것을 우리가 조작 변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 물질 A 같은 거 물질 A만 딱 처리하면 그 A 처리한 것이 조작 변인이 되죠. 대신 그런데 실험을 할 때는 항상 한 가지만 조작을 해줘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세 가지 이렇게 나눠서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이 세 가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양기가 3개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배양기에는 하나의 조작 변인만 처리를 해줘야지 A도 처리하고 B도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작 변인은 단일 조작 변인이에요. 한 가지만 처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물질 A만 처리한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B만 본다면 B가 조작 변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A 처리 의무 이런 것들이 조작 변인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조작 변인이 하나란 얘기는 다른 변인들은 동일하게 유지를 한다는 얘기니까 변인,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변인 통제. 그래서 다른 조작 변인은 아니다. 단일 조작 변인 이외에 조작 변인 이외에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한다. 다 동일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만 달라야지 두 개가 달라지면 데이터 해석 못해요. 무조건 그렇고요. 자, 단일 조작 변인 이외의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독립 변인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종속 변인.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y축 값이죠.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정해지죠. 그러니까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y축에 해당하는 것이 종속 변인이고요. 그게 바로 실험 결과죠. 항상 그래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음성 대조군, 여섯 번째로는 양성 대조군. 이건 앞에서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실험을 볼 때 조작 변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즉 x축 값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험 결과 y축 값이 무엇인가. 종속 변인을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를 분석을 해야 되고 그 결과 분석할 때는 음성 대조군을 통해서 비교를 해줘야 되고요. 이 실험이 제대로 됐다는 건 양성 대조군이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있지 않죠. 우리가 음성 대조군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하면 됩니다. 이 변인 통제와 관련돼서 예전에 교과론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들을 이해를 좀 하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또 그 다음 내용 합시다.